안녕하십니까. 오늘 작년 9월 말 유튜브 시작 이후 이 썩어 빠진 정치 때문에 안 자른 머리를 삭발로 깎았습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서 분노 때문에 이 지저분한 머리를 지저분한 정치를 깎듯이 내 머리에라도 풀어야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삼권 분립은 옛 이야기입니까? 윤석열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법이 정치적 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윤석열 무기징역 판결을 보며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난 판사를 믿었고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법의 결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사람의 유무죄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권력과 헌법 질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첫째, 내란죄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확장된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내란은 국가 체제를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규모 무력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없는 상황에서 군병력 동원만으로 내란 실행을 인정한 판단은 법리적으로 논쟁적입니다. 이 기준이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권력 행사도 정치적 해석에 따라 내란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권한 남용과 내란의 경계를 흐린 판결이라는 비판입니다.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물론 권한 남용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과 동일한 차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적 규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폭동 요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내란죄에서 폭동은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강제력 행사와 충돌을 의미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일반적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단처럼 폭동 개념이 넓어지면 법적 명확성이 약해지고 형벌권 행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형량의 설득력 문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인정하면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실행 정도 사이에서 재판부 스스로 확신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깁니다. 이 판결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적 갈등 사안에서 권력 행위의 의법성을 어디까지 형사범죄로, 그것도 국가 전복 범죄로 평가할 것인가?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곧 진실의 종결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법리적 검증과 사회적 토론이 필요합니다. 오늘 머리를 깎으며 든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법이 정치보다 강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그 기준이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는 상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는 단순한 법리 논쟁을 넘어섭니다. 재판부 스스로 인정했듯 직접 증거는 부족한데 심증과 정황만으로 중대한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판결을 쉽게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10가지 비율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판부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 독재를 계획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증거가 아니라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판결을 이끌었다는 지적입니다. 마치 CCTV에 찍힌 장면도 없는데 저 사람 표정이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절도범으로 단정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입니다. 심지어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수첩조차도 작성 경위와 내용의 신비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면서 그럼에도 결론은 유죄로 내려졌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곧 어딘가를 침수시킬 마음을 품은 게 분명하다, 곧 단정하는 것과 같다고 칭부와 언성을 조금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조만간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처벌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직접적인 실행도 명확한 지시도 확정적인 문구도 없는 상황에서 정황상 그랬을 것이라는 추론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이로 인해 증거가 아니라 심증이 재판을 지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증거 재판주의가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정은 원래 보이는 것과 입증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곳인데 이번 판결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판결의 무게를 대신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남깁니다. 요컨대 씨앗을 찾지 못했지만 열매를 맺으려 했던 마음은 느껴진다는 식의 판단이 이번 판결의 핵심 문제라는 것입니다. 둘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국가적 혼란이 발생했고 수사와 재판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 이 비용이 양형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것입니다. 즉, 계엄으로 인해 사회가 감당해야 했던 혼란과 행정적 부담이 형량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비판이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이미 발생한 비용만 계산했을 뿐 계엄이 없었을 경우에 발생했을지 모를 더 큰 위험과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비유하자면
불을 끄려고 물이 조금 넘쳤다는 이유만으로 바닥이 젖었으니 소방관이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불을 끄지 않았다면 집 전체가 타버렸을 가능성과 그로 인해 발생했을 더 큰 피해와 비용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위급한 환자를 보고 급히 응급처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검사비와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사후에 큰 병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불필요한 치료 때문에 돈이 낭비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유입니다.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가능성, 즉 예방된 위험 비용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비판자들은 이번 판결이 비용 평가에서 균형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혼란과 부담만 강조되었을 뿐 그 혼란에 막기 위한 선택의 의미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했을 더 큰 사회적 충격은 저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둑을 쌌는데 든 공사비만 따지고 둑이 없었다면 마을이 잠겼을 피해는 계산하지 않은 셈이라는 비유가 핵심입니다. 셋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엄 선포와 군 동원을 헌정 질서로 훼손한 불법적 수단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 자체가 민주주의의 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비판이 제기됩니다. 비판자들은 먼저 사실관계를 강조합니다. 국회의원 체포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리적 충돌이나 강제 봉쇄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전제한 불법적 수단 자체가 존재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쳤다고 비난받았지만 실제로 촛불을 훔치지 않았고 손에는 성경만 들려 있었다는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목적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행위 자체가 현실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누군가 칼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주장입니다. 칼을 사용할 가능성과 실제 사용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가능성을 곧 실행으로 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결국 비판자들은 이번 판결이 위험 가능성과 현실적 실행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강제 조치나 물리적 제약이 없었음에도 이미 실행된 의원 행위처럼 판단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요컨대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연기가 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방화를 단정한 셈이라는 비유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판결에서 제기되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쳤다는 비판의 본질입니다. 넷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질서를 훼손한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1세 사례를 들어 의회를 억압한 권력이 결국 반역죄로 평가받았던 역사적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취지는 권력자가 헌정 질서를 제약할 경우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비판자들은 두 상황의 역사적 제도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합니다. 찰스 1세는 우위를 장기간 해산하고 왕권 중심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며 11년 동안 사실상 의의 없는 통치를 했던 군주였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상 규정된 권한 행사였고 국회 해제 요구가 있었으며 그 요구에 따라 계엄은 단시간 내에 해제되었습니다. 즉 절대 군주가 위해를 제거하고 장기 통치한 사례와 헌법 절차 속에서 일시적으로 발동됐다고 해제된 권한 행사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이를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잠시 통제한 경찰을 두고 평생 도로를 폐쇄한 독재자와 같다고 평가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또는 학교에서 잠시 휴교령을 내린 교장을 두고 학교를 영구 폐쇄한 사람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사안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행위의 성격과 지속기간, 제도적 맥락이 전혀 다른데 역사적 상징성만으로 동일한 위험성을 부여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비판자들은 이번 판결이 법적 판단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면서도 비교의 범위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잠깐 비를 피하려 우산을 쓴 사람을 평생 햇빛을 가린 사람과 동일하게 평가한 셈이라는 비유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판결에서 제기되는 찰스 1세 역사적 비유의 부적절성이라는 비판의 본질입니다. 다섯 번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 기능이 상당 기간 마비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내란죄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즉, 실제로 장기간 마비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국회 기능이 지속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자체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비판자들은 먼저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인지 며칠인지 몇 주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 원칙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명확성 원칙은 국민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모호하면 처벌 범위가 권력의 해석에 따라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상당히 늦게 오면 벌어주겠다고 말했는데 5분 늦어도 30분 늦어도 1시간 늦어도 모두 같은 처벌을 한다면 학생은 어느 시점부터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도 나옵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에 너무 빠르게 달리면 처벌이라고만 적혀있고 정확한 시속 기준이 없다면 운전자는 언제 법을 위반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는 주장입니다. 즉, 범죄 성립의 기준이 구체적 수치나 명확한 요건이 아니라 해석 가능한 표현에 의존하면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 적용 범위가
사실상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결국 비판자들은 이번 판단이 단순히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정치적 충돌이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광범위하게 내란적에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경계선이 구워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반칙을 선언한 셈이라는 비유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내란죄 범위의 무한 확장 비판의 본질입니다. 여섯 번째, 재판부는 판결에서 군 병력의 이동과 배치 자체가 헌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무력 사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군 조직의 특성과 강제력의 잠재성 때문에 국회 기능을 제약할 수 있는 이 현실적 위협이 존재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폭력적 충돌이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군 병력이 정치 공간에 투입되는 행위 자체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있다는 판단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강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비판자들은 먼저 결과적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망자도 없었고 부상자도 없으며 기물 파손이나 강제 진입 같은 물리적 충돌도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투입 자체를 가장 넓은 의미의 폭동 또는 물리력 행사로 해석한 것은 군의 정상적인 명령 체계와 국가 작전 개념까지 범죄 영역으로 확장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경찰이 시위 현장에 배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 진압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단정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경찰이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존재 자체가 곧 폭력으로 평가된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부수며 진압했다고 단정하는 사안과 같습니다. 소방차의 존재는 단지 위험 대응 준비일 뿐인데 실제 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평가됐다는 논리입니다. 비판자들은 이번 판단이 물리력의 잠재성과 현실적 행사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군이 정치 공간에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폭동적 물리력이 행사된 것처럼 평가했다면 향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군 투입 자체가 형사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요컨대 칼집에 꽂힌 칼을 보고 이미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셈이라는 비유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군 투입을 최강의 폭동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의 본질입니다. 일곱 번째,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상명하복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이 지휘체계 전체의 공동 인식 아래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즉,
명시적인 지시나 문서가 없더라도 조직 내부의 상황 인식과 행위의 흐름을 종합하면 관련자들이 행위의 성격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형법에서는 이를 흔히 묵시적 공모 또는 인식 가능성 판단이라는 틀로 논의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강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비판자들은 명확한 지시나 공모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알았을 것 또는 느꼈을 것이라는 추론으로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적 책임 구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군, 경찰, 공무원 조직은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명령 수행 자체가 사후적으로 범죄 인식 공유로 평가된다면 국가 안보 체계와 명령 체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급히 업무를 지시했고 직원들이 이유를 정확히 모른 채 수행했는데 나중에 그 업무가 문제되었다는 이유로 당시 분위기를 보면 다들 알았을 것이라며 직원 전원을 공범으로 보는 상황과 같습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정류장 안내 방송 없이 출발했는데 승객들이 목적지를 알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모두 규칙 위반에 동참했다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주장입니다. 즉 명확한 의사 표시나 공모가 아니라 분위기나 상황 인식만으로 책임이 확장되면 개인의 고의와 책임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판자들은 이번 판단이 행위의 공동성과 책임의 개별성 사이의 균형을 흔들었다고 말합니다. 조직 내부의 흐름을 근거로 책임을 넓히는 방식은 향후 공직사회 전반에서 눈치로 범죄 의도를 추정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집니다. 예컨대 회의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의 모든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셈이라는 비유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판결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묵시적 인식 공유 논리 비판의 본질입니다. 8번째,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법적 근거 없이 인정한 듯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 법령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재판부는 효율적인 수사라는 이유를 들어 공수처의 관여를 정당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강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비판자들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사법부가 묵인했다는 점에서 규칙 기반 시스템 자체가 흔들렸다고 주장합니다. 즉, 법과 규칙으로 통제되어야 할 권한이 효율성이라는 추상적 명분으로 넘어가면서 사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인정한 셈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학교 규칙에는 허락되지 않은 행동을 학생의 편의를 위해 일단 허용이라는 판단한 교정을 생각해 보세요. 규칙이 있다는 전제가 무너지고 교실 운영 전체가 재량 판단에 맡겨지는 상황과 같습니다. 또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없는 방법으로 경찰이 단속하면서 도로 안전을 위해 인정이라고 판단하면 법에 따른 통제가 붕괴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주장입니다. 즉, 규칙 기반
체계가 무너지고 사후적 합리화나 효율성 판단이 권한의 근거로 등급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입니다. 비판자들은 이번 판단이 단순한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권한 범위와 사법 감독 체계를 해체할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요컨대 시험 문제 출제 범위에 없는 답안을 선생이 인정한 셈이라는 비유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판결을 둘러싼 공수처 내란죄 수사건 남용 묵인 비판의 본질입니다. 9번째,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감정 표현, 특히 눈물과 같은 정서적 요소를 양형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느낀 고통과 슬픔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비판자들은 법치 국가에서 판결문에 감정적 요소가 들어가는 순간 판결이 객관적 법리보다 감정적 심리에 의존하게 되며 사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법정이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따지는 공간이 아니라 연극 무대처럼 감정을 소비하는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심판이 농구 경기에서 선수의 눈물을 보고 점수를 가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실력과 규칙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감정적 인상을 근거로 판단하는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교사가 시험 점수 대신 학생의 슬픈 표정에 따라 성적을 매기는 사안과 유사하다는 비판입니다. 객관적 기준 없이 감정적 요소가 판단 근거가 되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논리입니다. 비판자들은 이번 판단이 법적 양형 기준을 넘어 감정적 호소와 법적 드라마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지적합니다. 요컨대 법정이 아니라 연극 무대에서 눈물에 점수를 준 셈이라는 비유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판결을 둘러싼 감정적 양형 비판의 본질입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판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준비와 실행이 충분히 조직적이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즉, 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적 실행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내란죄라는 중형 범죄를 적용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비판자들은 준비가 허술하다는 사실과 내란죄 적용 사이에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행위가 실행될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로 평가한 것은 법의 실체적 요건보다 정치적 판단에 의존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칼날이 무뎌 절단 능력이 없는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를 의도가 있었다라고 처벌하는 상황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학생이 시험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시험을 망칠 계획이었다라며 점수를 감점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즉, 실행력 없는 시도 자체를 범죄로 평가한 것이 법리적 타당성을 넘어 정치적 판단으로 흐른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비판자들은 이번 판단이 불능미수 수준의 사안을 중대한 범죄로 확장해 해석함으로써 향후 정치적 사건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칼이 묻어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 이미 살인죄로 처벌한 셈이라는 비유가 핵심입니다. 결국 오늘 머리를 깎으며 느낀 감정은 단순한 정치적 편향이나 지지와는 무관합니다. 나는 어느 쪽 한쪽을 옹호하거나 극을 보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저 중립자의 입장에서 법이 가진 절대적 잣대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에 깊은 분노할 뿐입니다. 판결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존중과 수긍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의 원칙과 기준이 정치적 사항이나 추정적 심정, 감정, 효율성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법치의 근본을 위협하는 경고음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내 머리를 자르며 다짐합니다.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하고 권력이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분노와 허탈 속에서도 우리는 이 법적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한 사건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헌법적 질서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이 정치보다 강하고 그 기준이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구, 국자 모두를 싫어하는 합리적 진보주의자입니다. 나는 진보 성향이지만 현 이재명 정부의 부합리한 정치 행태에는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억울함도 이해합니다. 다만 국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낸 점은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솔직히 보수적 평가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보수 편을 들거나 모든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판결이나 권력 행사 방식의 균형 부족이라는 지적은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맞는 말은 맞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합리적 진보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과 보수 진영의 비판을 살펴보면 저와 생각이 같은 흥미로운 논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수사권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법 체계상 원칙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수 있어 공수처 수사 참여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련 범죄라는 법리를 근거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관련 범죄 범위를 넓게 해석해 공수처 관할을 확장한 것 아니냐며 억지 끼워 맞추기식 법리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수사권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구조를 둘러싼 이러한 논쟁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쟁점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는 내란 성립 요건입니다. 보수 측은 폭동이 있어야 내란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12.3 당시 실제 무력 충돌이나 인명 피해는 거의 없었죠. 그럼에도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보낸 것 자체가 폭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실제 폭력 행사가 없는데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운 정치적 판결이라고 평가합니다. 나는 사건의 실제 사항을 보면 이 비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도의 통치행위 문제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자 정무적 결정, 즉 통치행위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전두환 판례를 적용하며 사법심사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보수 측은 헌법 파괴 의도가 없었음에도 동해선상에 놓은 것은 역사적 왜곡이라고 반발합니다. 나는 역사적 맥락과 통치행위 범위를 고려하면 이 평가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보수 진영의 주요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다.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윤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기울어진 저울이라고 했고, 보수 논객은 지기현 판사가 성경 읽으려 촛불 훔칠 수 없다는 식으로 법리를 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보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지적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과 상관없이 국민 소통과 권력 행사 방식의 균형 부족을 지적하는 보수 진영의 논리는 타당하며 맞는 것은 맞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 진보주의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거 내란죄 핵심 판례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두환 노태우 사건입니다. 전두환이 쿠데타를 주도했고 노태우가 참여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했죠. 법원은 이를 내란 기수로 인정했습니다. 즉,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력을 사용하면 내란 기수로 판단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사안이 다릅니다. 군이 국회로 이동했지만 실제 무력 충돌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권력 장악 의도나 쿠데타 성격도 명확하지 않았죠. 즉, 실행 착수와 피해 정도가 전두환 사건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5.16 관련 판례입니다. 박정희, 김종필 등 군사 행동은 쿠데타 성격이 있었지만 사후 헌법 질서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내란 판단이 정치적 헌법적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사건과 비교하면 계획이나 행동이 있었지만 헌법 질서를 실제로 무너뜨리거나 권력장을 시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착수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세 번째, 여순 사건입니다. 군 병력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고 법원은 이를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군 내부 반란도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사건은 군이 국회로 이동한 정도일 뿐 무장 반란이나 폭력 사용이 없었습니다. 여순 사건과는 명확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석기 사건입니다. 이석기는 내란을 선동했지만 실행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실행 착수가 없으면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사건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실행 착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논쟁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유신 관련 긴급조치 사건입니다.
긴급 조치는 위헌으로 판정됐지만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권한 남용과 내란은 구분된다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윤석열 사건에서도 국민 소통 부족이나 권한 행사 문제는 있지만 권력 남용 정도가 내란으로 보기에는 다르다는 논리가 연결됩니다. 정리하면 내란죄 판례의 흐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력을 사용하면 내란 기수, 실행 단계에 착수하면 내란 또는 미수, 계획이나 선동만 있으면 내란 성립이 어려우며 권한 남용 수준만으로는 내란으로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사건은 실제 폭력이나 권력 장악 의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내란죄 판례와 비교하면 성립 조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1심 판결은 너무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법리적 판단이 내려져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12.12 전두환 사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2.12 사건입니다. 전두환이 주도하고 당시 군사 세력이 수도를 장악했습니다. 계엄을 확대하고 국회와 정부를 사실상 통제했으며 군 내부 반대 세력까지 무력으로 진압했죠. 강주에서는 대규모 무력 충돌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군사력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내란,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권력 장악과 군사력 사용은 내란이라는 기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윤석열 사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권력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군이 국회로 이동하긴 했지만 실제 무력 충돌이나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국가 권력 구조를 장악하려는 의도나 쿠데타 성격도 명확하지 않았죠. 즉 실행 착수와 피해 정도가 12.12 사건과 크게 다릅니다. 결국 12.12 사건처럼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완성형 쿠데타와는 달리 윤석열 사건은 실행 착수 단계 논쟁에 머무릅니다. 법의 기준에서 보면 완성형 내란과 착수 단계 내란 여부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래의 지도자들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을까봐 행동을 망설일 것이고, 반대로 권력을 가진 채 무엇이든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독하게 전두환처럼 권력을 창탈할 위험이 생깁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균형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오기를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살아나길 희망합니다. 이번에는 전두환 판례와 윤석열 사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두환 사건입니다. 전두환은 군 내부 사조직과 병력을 동원해 수도권 군 지휘부를 장악했습니다. 군사력을 통해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이후 정치 권력까지 장악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엄 확대와 정치 세력 통제가 이루어졌고, 강주에서는 대규모 무력 충돌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대법원은 군사력을 동원해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 한 행위를 내란으로 인정했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목적 살인까지 인정했습니다. 즉, 이 판례는 군사력 동원, 헌정질서 파괴 목적, 권력 창탈이 결합되면
내란이 성립한다는 대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사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건 당시 이미 헌법상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력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국회 기능 제한 시도와 병력 이동, 의결 방해 논란 등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사건과 달리 정권을 새로 탈취하는 구조는 아니었고 대규모 무력 충돌이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은 법리 구조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두환 사건은 군사력으로 기존 권력을 전복하고 새 권력을 장악한 권력 창탈형 내란이었고, 윤석열 사건은 현직 대통령 권한 행사 과정에서 의연성과 형사 책임이 문제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출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 점은 1심 판결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전두환 판례를 법리 기준으로 참고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권한 행사라는 특수성을 별도로 지적했습니다. 정리하면 비교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두환 사건은 실제 군사력 동원, 인명피해 발생, 정권 탈취가 결합된 사건이었고, 윤석열 사건은 헌법기관 기능 제한 시도와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전두환 사건이 완성형 내란 판례라면 윤석열 사건은 내란 성립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폭동의 인정 여부입니다. 병력 이동과 국회 진입 시도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내란 유지 또는 직권남용 변경이 갈릴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 절차 문제입니다. 수사 개시 권한과 절차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면 판결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셋째,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입니다. 체제 정복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권한 행사 과정에 유연적 판단이었는지가 제명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결국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권력 창탈 구조와 폭력 수준, 그리고 헌정 질서 파괴 목적의 명확성입니다. 전두환 사건은 권력 탈취와 군사력 사용이 결합된 내란 판례이고, 윤석열 사건은 권한 행사 범위와 우연성, 그리고 내란 성립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구조 차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항소심 판단은 폭동 요건과 목적,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판단이야말로 법압의 평등 원칙과 형사재판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제대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왜 항소심이 가장 중요한 재판으로 불리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은 3심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단계가 하는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어떤 사건은 결과가 뒤집히고 어떤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먼저 1심입니다. 1심은 사실심입니다. 재판부가 증거와 증언을 직접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리고 형량까지 처음으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건의 진실을 처음으로 정리하는 재판입니다. 다음은 2심입니다. 2심은 항소심이지만 역시 사실심입니다. 1심 판단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도 평가와 법 해석을 모두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인 재신문도 가능하고 사실 인정이 뒤집히거나 제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가장 많이 바뀌는 단계가 바로 2심입니다. 마지막은 3심입니다. 3심은 상고심이며 법률심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거의 보지 않고 법 적용이 맞았는지 절차가 위법했는지 판단합니다. 즉 3심은 사실을 다시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 법 해석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1심은 사실 확정, 2심은 사실과 법리 재평가, 3심은 법 적용 최종 판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항소심에서 제명이 바뀌는 구조를 보겠습니다. 형사소송 구조상 항소심은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모두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에서 직권남용으로 제명이 바뀌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입니다. 제명 변경의 핵심 기준은 4가지입니다. 첫째, 국헌문란 목적입니다. 내란죄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이 핵심입니다. 항소심에서 체제 전복 의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내란 성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폭동과 물리력 요건입니다. 내란죄는 물리력 행사, 즉 폭동 요소가 필요합니다. 군 병력 이동만으로 폭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내란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실행 착수 여부입니다. 내란은 미수도 처벌되지만 실행 단계 진입도 필요합니다. 준비 단계나 시도 단계로 판단되면 내란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넷째, 권한 범위 해석입니다. 권한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위법성은 인정하되 체제 파괴 목적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란보다 직권남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헌법기관 기능 마비 의도를 인정, 군 병력 동원을 강제력 행사로 평가, 실행 착수 인정, 권한 범위 명백한 초과가 유지되면 내란죄 유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제명 변경의 핵심은 목적, 물리력, 실행 단계, 권한 범위 이 4가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법 구조상 2심이 가장 크다는 점입니다. 1심은 사실을 정리하는 단계이고 3심은 법 적용을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단 변화는 대부분 2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을 이해할 때 항소심은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핵심 재판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형사재판 구조와 법리 원칙을 기준으로 볼 때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무죄가 나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판단이야말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